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원정대, 화성인, 불구속, 소멸. 자, 먼저 원정대부터 살펴볼까요? 그룹이 때를 잃어서 어딘가를 멀리 가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시죠? 어떤 방송이었습니까? 네, 6월 20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김대호, 옥자연, 코쿤 씨가 대자연 원정대로 뭉쳤는데요. 비바리움, 고양이 등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한편 계곡을 탐방하며 다양한 생물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코드명 대. 진짜 어릴 때 같다.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 탐사를 떠납니다. 너구리 이끼를 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근데 너구리 이끼를 보고 설렌다는 게 나는 이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너구리 꼬리처럼 생겼어요, 진짜 이끼가. 그렇게 풍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끼가. 우리 공통점 방금 생각났어요. 셋 다 고양이 키우는데요? 이름이 뭐였죠? 차차, 나나, 시루, 판다. 시루판. 저는 양치식물 좋아하거든요. 아, 향기라기보다도 그냥 이게 자연 냄새. 흙이랑 맞아요, 그런 냄새. 젖은 흙 냄새랑. 안녕하세요. 진짜 동물들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 다들 약간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걸려라, 오늘. 이끼가 많아, 저기가 다. 얘들이 물가 고사리 있기예요. 물가 고사리. 물가. 얘들은 비바리움에 돼요. 살짝 적셔서 넣어. 어차피 물고기 있다, 물고기 있다. 가재 많아. 나 어렸을 때 가재 많이 잡았는데. 아니 우리나라 가재는 미국 가재가 생태계 교란종. 나 잡았어! 또 잡았어. 강태공이야. 그 둘의 반짝반짝이는 눈을 보면 그냥 나도 덩달아서 신나요. 서로를 보면서. 저기 한번 쑤셔보자. 그렇지, 또 수술. 뭐 하는 거야? 슈슈야 나오지, 애들이. 족대. 개구리다! 저렇게 좋아한다고? 저기서 우리 동정합시다, 동정. 동정? 뭐 물고기나 생물들을 보는데 이게 뭐지? 이게 잘 모르는 것들을 서로 보면서 판별하는 작업. 저 종개는 구분하는 게 저 띠랑 지느러미로 구분하는데 그 미꾸라지랑 다르네, 생물이. 녹색빛이 아주 이쁜 무당기구리고. 진짜 예뻐, 근데. 네, 여기 소리 난다. 배가 배가 이렇게 빨갛다. 오! 가자. 그렇죠. 오케이. 원래 이 나혼산이 조합 크루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조합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코쿤 씨와 김대호 씨는 코주무, 호장기 이런 이름으로 여러 모임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날이 사실은 가장 제 눈에는 신나 보이더라고요. 이 취미가 같은 데서 남다른 유대감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 남기셨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임 보기 좋았음. 탐구하고 진심 덕후의 마인드. 뭐든 진심이어야 재밌는 듯. 자연 탐사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자연을 만끽한 힐링 그 자체. 이번 회차 이끼 이름 받아 적으면서 봤어요. 어른들의 여름방학 너무 재밌어요. 새로 탄생한 조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아주 무해한 동심을 떠올리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였는데요. 이날 방송은 가구 시청률 5%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더라고요. 위원님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비바리움의 아버지, 이날 또 풀킴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은 김대호 아나운서, 그리고 식물 러버 옥자연 배우, 또 동물 러버 코쿤 씨가 좀 자연 애호가로 뭉쳐서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신선한 호흡에서 오는 재미가 컸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런 멸종 위기종이나 천연 기념물들을 좀 관찰하는 즐거움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고려 청자를 연상시키는 색감의 이 묵납 자루였는데요.
이 토종 물고기의 아름다움과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서 저도 나도 자연 탐방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뱀을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진다거나 특정 곤충 같은 것들을 채집했다 놓아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안전수칙이라든지 생명윤리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한 번씩 더 짚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1인 가구들의 사적인 친분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냥 취향이 비슷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느슨한 취향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매개해주는 역할을 나훈사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에피소드였어요. 다만 저는 아쉬웠던 점이 김대호 씨와 옥자연 씨의 러브라인을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썸의 기류를 이제 나는 솔로를 자꾸 소환을 하면서 유머 포인트로 제작진이 삼았었는데 나훈사는 연애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약간 그 위배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문가분들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연자들이 뭐 독특한 동식물들 발견을 했을 때 바로 옆에서 이제 뭐 삭대장이나 수민쿤 같은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덧붙여주고 또 이제 편집도 바로 뒤에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정보 제공을 한 측면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이 방송에서 이제 보여줬던 이 출연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진정성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전 방송들에서 이제 출연자들이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각별한 애정을 갖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는 인위적이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오래되면서 소재 고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출연자들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또 새로운 크루도 꾸리고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출격한 코드명 대자연의 여정,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구속입니다.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 지난달 16일 방송된 2시 뉴스회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사회적 공분을 사한 대구 스토킹 여성살인 사건에 대해 다뤘는데요. 불구속 수사 도중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정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분리 조치에 미흡했던 수사당국의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의 한 창고에서 살인 피의자 윤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서 그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윤 씨는 경찰에서 그 피해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협박한 뒤 도주했고요. 그래서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닷새 뒤에 이제 윤 씨를 체포해서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뭐 보호 조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윤 씨가 자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법원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윤 씨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영장 기각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있는 수사의 협조 주거 일정이라는 거는 이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이랑 연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가 많은 사례를 다루듯이 절대로 그것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거나 가해자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이 부실 대응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법률가들이나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법강정과 실제로 벌어지는 피해와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부와 혹은 수사기관의 담당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왜 그런 의사결정이 어디서 잘못됐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부검처럼 그 과정, 의사결정 과정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스토킹 범죄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의 구속수사 요건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보도가 이런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출연했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뉴스를 다루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스토킹 범죄로 죽임을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좀 두렵고 불안하고 또 화가 났던 뉴스였어요. 일단 사건 전개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 또 경찰에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줬어요. 또 이 변호사의 의견을 통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해서 기준이 법조인 내부에서도 좀 안이하게 보고 있음을 증언한 점이 이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미 이제 경찰과 법원의 이 괴리된 법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은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느꼈던 지점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 전문가의 의견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토론을 끝내버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어떻게 미흡했는지를 좀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현행 제도의 어떤 중대한 결함을 좀 부각한 측면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법원에서 이 접근금지 명령을 하면 서면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그 피의자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의 접근성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잘한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보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어요.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가져와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범행 수법을 좀 상세히 전달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면을 착용하고 배관을 타고서 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그런 그 범행 수법이었는데 범죄의 위험성, 경각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것이 이제 유사 범행에 악용될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정보를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는 장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이번 뉴스가 좀 구성적인 면에서 이 패널들의 역할 분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는 게요. 보통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부르는 거는 그분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이 역할들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이 변호사 역할이 좀 두드러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서연 기자가 이제 사건 경위나 경찰 수사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브리핑 해줬는데 그럼 그 뒤에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이 뒤따랐어야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뭐 안이한 인식이라든지 부실 대응 요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분이 나오셔서 법의 한계라든지 뭐 개선점, 논쟁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소멸구조. 김선영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6월 17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다가올 206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해봤는데요.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구 및 지방 소멸의 위기를 체감하게 하는 한편 그간 시행된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미래 여행을 함께 떠날 아이니를 만났습니다. 2022년 7월 생인 아이니. 그의 태어난 아기 24만 9천 명 중 한 명입니다. 2060년 아이니의 나이는 만 36. 지금의 엄마 나이가 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유지된다면 2060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아이니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계청 추정 206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약 4,200만 명. 거리에는 고령자와 휴머노이드 로봇만 보일 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감염병의 위협이 빈번해졌지만 재난 대응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출동대원도 피해자도 고령자입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없으니 문화시설이 줄고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이 정해진 미래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동되면서
부양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적은 구조가 됩니다. 청년을 찾는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청년들은 일하는 재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부양비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의 삶 또한 생기를 잃어갑니다. 국가 인구의 미래가 정해진 거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고 내 개인의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인구가 이렇게 정해졌더라도 사회가 잘 작동하게 바꿔주면 된다. 매년 출산 양육 지원책은 다양해지고 예산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 38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금성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계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 출산 양육 지원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기 용품을 팔거나 애기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가격을 그만큼 정부에서 받는 만큼 올려요.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각종 지원금. 그러나 오히려 육아 관련 물가를 오르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출산 지원 예산은 2006년 2조 원대에서 2022년 50조 원 규모까지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위기 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아이니의 2060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떠오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가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댓글 살펴볼게요. 이 나라가 안 바뀌면 영상 속 미래는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되겠죠.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조형물, 공원, 분수대 말고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정책에 세금을 써주길. 지금이라도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방송에서 보여진 것보다 밝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대책 마련의 시급함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바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끔찍한 느낌으로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은 또 물론이고요. 윗세대의 불안함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보도가 이런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데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초저출산과 가속화된 고령화처럼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우리의 현실을 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날 방송 초반에서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 남구 지역을 찾았는데요. 여기 현지 주민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 그저 병원밖에 안 느끼다. 노인들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오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내 출산 알림 서비스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이러한 충격요법 이후에 이제 지자체 내의 사업들을 보여주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이 지자체의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숫자,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수축하는 상황에서는 거시적이고 또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야 됨을 잘 알려줬습니다. 2060년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줬는데 가령 이 아침에 보면은 빈집을 모니터링하는 드론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고 이 거리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이제 고령층만 다니는데 저도 그때쯤 되면 저 군중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만 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난 20년 동안 약 380조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원인을 좀 분석한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성 지원의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이제 출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거와 이제 같이 동반해서 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양육 비용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짚었고요. 다만 저는 보면서 과연 돈이 부족해서 애를 낳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면 이 출산 양육으로 인한 어떤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적 지원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AI 기술이 화제가 되니까 좀 그 기술적인 측면에만 시선이 쏠릴 수가 있는데 탐사 보도로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간 그 내용에 더 저는 관심이 갔거든요. 대구 남구를 취재한 것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 어린이가 이제 놀이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모래놀이 하는 데인데 다 덥고 이제 모래놀이 안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의 세계가 급속하게 축소가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2022년 아이니가 맞닥뜨린 2060년의 암울한 미래가 더 이제 실감나게 다가왔었던 것 같고 그 앞으로도 이런 보도에서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해지려면 더 탄탄한 현실적인 취재와 그런 예리한 문제의식이 바탕이 돼야 이것이 결국에는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화성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두고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부르곤 하잖아요. 어떤 방송에서 등장한 단어입니까? 네, 6월 16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역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명 화성인 부부가 등장했는데요.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남편의 목표부터 소통 방식, 자녀 계획까지 극한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깨끗하다. 오빠, 이거 좀 해줘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어머. 짠짠짠짠짠. 공부하는 거야? 아 진짜. 탈북자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한국에 오고 싶냐고 내가 이제 물어봐갖고 오고 싶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알아본 거죠. 자기가 나를 한국에 데리고 올 때 무슨 생각으로 날 데리고 왔어? 처음에는 선이야, 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지 그 선의 때문에 나를 데리고 왔다고? 저는 이제 결혼 자체는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류의 큰 지상 낙원을 만들려면은 네가 당신이 오빠가 왜 인류를 왜 구해? 왜 나라를 구해? 왜?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일찌감치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나는 하나의 룸메고 하나의 동거인이라고 나는 느껴.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가는가 보다. 밥 먹으면 밥 먹는가 보다. 나를 인정을 해달라 그랬었잖아. 나를 인정해달라면 나도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지금 뭐 있다는 게 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제 형제들밖에 없는데 30살 때 아기 안 낳으려고 아예 잘랐어요. 평화주의적인 세상이 오면은 그때 가서 아기를 낳아도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야. 아유, 오랜만이에요. 네. 세련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이슈가 있는 부부들만 여기 나오실 분이 아닌데. 그날 또 이제 와이프가 허리가 아파갖고 할 때 딱 문자가 왔더라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이제 와이프는 이제 집에 와갖고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야.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 사전에 얘기 안 해줬어? 내가 전화를 내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 전혀. 아니 좀 늦을 것 같으면은 좀 미리 좀 얘기를 좀 하지. 내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화가 났나 봐요. 하에 빠져갖고 뭐가 있어갖고 던졌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못 이기는. 세계 평화 전에 가정의 평화부터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낸 지 18년째인데 아직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보였던 화성인 부부의 에피소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부들의 갈등이 다른 어떤 복합적인 원인보다는 그 상당수가 심리적인 문제에 좀 기인하고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좀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좀 엿보인 그런 방송이었어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온 가족과 헤어졌고 그 유일한 가족이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남편을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은 남편도 같이 어린 시절에 가족의 상실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분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류 평화라는 좀 거대한 신념에 집착을 하게 된 건데, 또 오은영 박사가 그 남편의 심리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분석을 해줬어요. 마침 남편도 어느 정도 본인의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아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어요. 아내분을 중국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선의로 출발했지만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 거기까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맞습니다. 그 말을 해주니까 아내분이 그 방송을 통틀어서 굉장히 가장 환하게 웃는 순간이 따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말을 오은영 박사가 잘 캐치를 하고 이야기를 해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 부부가 좀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마무리가 좀 뜬금없다라고 느꼈던 것이, 상담에서 사실 그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에도 남편분이 갑자기 변화를 선언하는 모습이 좀 저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진심이시죠? 라고 되물을 정도로 저는 좀 뜬금없게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이 워낙 결혼지옥 녹화가 길고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내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보는 방송분에서는 좀 편집된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돼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알 수 없다 보니까 방송분만을 놓고 보면 좀 급작스럽게 마무리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지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분들이 뭐 소통을 하면서 좀 이해 폭을 좁혀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공개된 남편의 발언을 들으면 100억을 모아서 인류를 위한 지상낙원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들이라서 이걸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비난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들,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건데, 형과 어머니가 계속 싸우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형이 복무 중에 괴롭힘으로 이제 자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유년 시절의 기억들, 그런 트라우마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 또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같고요. 시청자들도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앞에 있는 과정만 보면 굉장히 좀 비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누군가의 특별한 가치관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의 시작은 작은 점으로부터라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출발해서 모든 부부에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결혼 지옥의 솔루션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